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파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전 통신 환경 시나리오와 산악 지형 전자기전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와이어리스 인사이트를 이용하여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전 통신 환경 분석입니다. 시가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환경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영역은 약 2km 바이 2km의 규모로 도심으로 설정하였고, 지형은 위성지도 기반 DEM, GOT, IFF를 반영하여 고도와 배경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건물, 주거지, 공원, 도로 등은 3D CAD 모델링 CAD 형식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전파 상호작용과 개선 효율을 고려해서 표면 재질은 콘크리트, 유리, 금속과 같은 대표 재질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수신 조건입니다. 주파수는 데이터 링크를 예시로 5.8GHz를 사용하였고, 송신 안테나는 두 가지로 가정하였는데, 건물 옥상 50m 높이의 간섭원 제모와 전술 차량에 탑재된 3m 높이 위에 송신기가 있습니다. 수신은 드론 기준으로 고도 100m 구간에서 성능 변화를 확인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안테나 패턴은 제모와 전술 차량은 등방성으로, 그리고 드론은 측정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UAN 파일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신 전력은 제모의 경우 40dBm, 전술 차량의 경우에는 20dBm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조건입니다. 시간 기반 모빌리티를 적용하였고, 드론은 건물 사이를 따라 직선 경로로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전술 차량은 도로 곡선을 따라 주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속도는 각각 30m/s, 14m/s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플랫폼의 경로, 객체, 그리고 탑재 송수신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주요 화면 구성으로 넘어가 보면 좌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객체 정보 패널이 존재하고, 현재 활성화된 이동 플랫폼 목록과 해당 플랫폼에 포함된 송수신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측 메인뷰를 보시게 되면 전체 환경에 배치된 건물, 나무, 그리고 도로 같은 지형 객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경로와 플랫폼의 시작 위치, 그리고 이동 방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이동 플랫폼의 세부 설정을 구성하는 패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는 플랫폼의 이동 방식, 그리고 속도, 경로, 초기 자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를 보게 되면 플랫폼 이름을 지정하는 탭인 Short Description, 그리고 좌표계를 나타내는 Coordinate System, 그리고 WGS84 좌표계 기준으로 설정되는 위경도, 그리고 고도 기준을 지정하는 Elevations Relief가 있고, 그리고 예시를 들면은 터레인을 선택하면은 지형 높이를 기준으로 고도가 설정이 되고, C 레벨을 선택하면은 해수면 기준으로 고도가 설정이 됩니다. 플랫폼의 크기를 3D 씬에서 표시할 때 이제 시각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렌더 사이즈가 있고, 세그먼트 스타일, 이동 경로를 선형이나 곡선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경로 이동 방식을 설정하는 Specify Waypoint Using, 그리고 어떤 속도를 일정하게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시간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그런 설정창이 있습니다.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 경로에 XY 좌표 그리고 롤 피치 야후 값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입력할 수 있고, 이러한 경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시간 기반 이동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플랫폼의 세부 설정이 모두 완료된 후 실행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앞서 지정한 이동 경로, 속도, 그리고 초기 자세, 그런 설정 값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플랫폼이 실제 환경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전 통신 환경 분석이고, 여기서는 전파 경로, 그리고 즉 프로파게이션 패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 환경에서 드론이 신호를 송신하고 있고, 신호가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여러 번 반사되고 회절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직선 경로로만 신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물에 부딪혀서 반사되거나 건물 모서리를 돌아 회절되면서 수신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오브 사이트 구간과 넌 라인 오브 사이트 구간이 계속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도심 환경은 다중경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어떤 경우에는 신호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수신 품질이 되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통신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가전 환경에서의 수신 전력, 리시브드 파워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수신 전력 값입니다. 드론이 도심 속을 이동하면서 송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신기가 그 신호를 받는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엔 이제 수신 전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중간중간 신호가 확 떨어지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이 바로 건물에 가려져서 이제 비가시성 구간, 그리고 넌 라인 오브 사이트 구간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오른쪽 영상은 수신 전력의 커버리지 맵을 보여줍니다. 색깔로 표시된 부분에서 빨간색은 이제 수신 전력이 강한 지역, 그리고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게 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뒤쪽, 특히 고층 건물에 가려진 지역에서는 신호가 크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도심 환경에서는 이제 신호 세기가 위치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송수신기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배치와 구조가 시가전 통신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시브드 파워 결과는 시가전 환경에서 어떤 지역이 이제 통신이 가장 취약한 구간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가전 환경에서의 캐퍼시티 결과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채널 용량, 즉 캐퍼시티입니다. 드론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신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는 수 메가bps 이상 잘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값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건물 차폐로 인해서 비가시성 구간, 넌 라인 오브 사이트 구간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신호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렇게 캐패시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그 공간적으로 캐패시티를 나타낸 분포 맵입니다. 색깔이 밝고 따뜻한 톤일수록 이제 통신 용량이 높고, 어두운 보라색 계열로 갈수록 통신 용량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심 내부, 특히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캐패시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역시도 도심 환경에서는 송수신기 사이의 단순한 거리보다 건물의 배치와 송수신기의 위치가 통신 성능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가전에서 이제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배치나 중계기 추가 설치 같은 보안책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가전 환경에서의 스루풋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스루풋, 즉 실제 전송률입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국부적으로 가능하다가 중간 정도 부분에서는 거의 0으로 떨어진 부분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이건 드론이 이동하면서 건물에 차폐돼서 비가시성 구간에 들어가거나 어떤 다중경로 간섭이 심해진 경우에 이렇게 통신 품질이 낮게 확인이 됩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는 데이터가 사실상 전송되지 못하고 링크가 끊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런 스루프 결과를 분포 맵으로 확인한 영상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두운 계열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스루풋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일부 밝은 지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스루풋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심 환경에서 이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구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리하자면 시가점 환경에서는 캐패시터는 이론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최대 성능이었지만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송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낮고 불안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건물 차폐와 간섭 때문에 이제 아예 통신 링크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가점 환경에서의 BER, 즉 비트 오류 결과입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BER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BER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 수준, 심지어 거의 1에 가까운 것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뜻은 이제 전송된 비트의 중 상당수가 이제 오류로 들어와서 사실상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영상은 BER의 이제 분포 맵을 확인한 영상이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류율이 되게 높은 지역, 즉 거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지역이고 푸른색이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간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BR 분석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통신이 거의 완전히 끊기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기전 통신 환경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통신 환경이 아니라 전자기전 환경, 즉 통신을 방해하는 어떤 간섭원이 존재할 때 그런 경우에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조건입니다. 시뮬레이션 영역은 약 0.7km by 7km로 규모의 산악 지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형은 숙지 지형도 위성지도 기반 DEM 데이터, GOTIFF 데이터를 반영했고 실제 산악 지형을 이렇게 재현하였습니다. 건물 또한 수치 지형도를 바탕으로 임포트하였고 각 지오메트리의 매질은 콘크리트와 지표면은 이제 웹얼스 라이브러리 상의 웹얼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수신 조건입니다. 주파수 대역은 데이터 링크 기준 0.4GHz로 설정하였습니다. 송신 안테나는 지상 고정 위치로 두었고 수신은 드론에 탑재되도록 무인기에 탑재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안테나 패턴은 지상국은 이제 등방성 패턴을 가진 안테나로 무인기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제 탑재 형상 시 UAN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송신 전력은 지상국은 이제 0dBm 그리고 제머는 20dBm으로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조건입니다. 무인기는 능선을 따라서 이제 지형 기준 고도 100m 상공 경로를 비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 고정 간섭원은 무인기를 추적하면서 제밍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그리고 공중 이동 간섭원은 이렇게 지형 기준 고도 500m 상공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무인기를 추적하며 제밍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임 베이스드 모빌리티 기반 그 플랫폼 세부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무인기에서 이제 탑재되는 안테나는 이제 실제 탑재 시 방사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UAN 파일을 임포트하였고 양쪽 날개에 각각 탑재하였습니다. 이동 속도는 20m/s로 설정하였고 고도는 지형 기준 100m로 고정하였습니다. 비행 중 기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롤 피치 야후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다음은 간섭원입니다. 간섭원은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였습니다. 안테나의 지향 방향, 즉 보어 사이트 방향이 무인기를 항상 추적할 수 있도록
매 시간 스텝마다 롤 피치 아웃 값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웨이포인트 테이블을 세그멘트 스타트 타임 기준으로 입력하여서 시간별로 이제 자세를 무인기를 따라가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플랫폼별 동작 영상을 순서대로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인기의 기동 영상입니다. 무인기가 사전에 정의한 경로를 따라 지형 기준 고도 100m에서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너 부분에서는 이제 설정한 대로 비행 자세 역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 지상 고정 간섭원 영상입니다. 지상 간섭원이 지향성 빔을 사용하여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설정한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이제 공중이동 간섭원 영상입니다. 이제 상공 간섭원이 자체 비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드론을 동시에 추적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세 가지 경우의 프로파게이션 패스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지상국이 송신할 때 무인기가 수신할 때의 영상입니다. 무인기가 비행하는 동안 전파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지상 고정 간섭원이 송신을 하고 그리고 무인기가 수신할 때의 영상입니다. 간섭원이 무인기를 추적하며 재밍을 할 때 전파 경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 이동 간섭원이 송신을 하고 무인기가 수신할 때의 영상입니다. 공중 간섭원이 이동하면서 무인기를 추적할 때의 전파 경로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상에서 확인한 프로파게이션 패스 결과를 통해서 산악 지형과 실제 산악 지형과 건물 환경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 이제 전파 경로가 반사되고 회절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신호 품질이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신 전력, 리시브드 파워 커버리지 맵 영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상국이 송신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고정 간섭원이 송신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 이동 간섭원이 송신할 때의 커버리지 맵 영상입니다. 세 영상 모두 지형 기준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4m 높이에 있는 어떤 10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치된 이제 등방성 수신기 격자에서 수신된 전력 분포를 이렇게 맵으로 전력 분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지형과 건물 분포에 따라 이제 각 송신원별로 수신 전력이 어디에서 강해지고 약해지는지, 그리고 송신기의 위치와 고도 차이가 커버리지 분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서 통신 환경을 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고 수신 전력, 그리고 신호대 간섭비 SIR, 캐패시티, 스루프, BIR 등과 같은 통신 지표를 각 상황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신 전력과 SIR 결과입니다. 수신 전력은 무인기 비행 시간에 따라 각 송신원으로부터 무인기가 수신한 신호의 파워 값이고, 그리고 단위는 dBm 값입니다. SIR 결과는 신호 전력 대 간섭 전력의 비를 dB 값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제 간섭이 신호에 비해 좀 더 클 경우에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SIR이 낮을 경우에 낮을수록 통신 품질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지상국이 송신을 하고 무인기가 수신을 할 때 이제 이 시간에 따른 수신 전력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때 무인기의 양 날개 부분에 탑재된 두 개의 수신기에 대해 각각 전면 방향 기준 왼쪽 날개는 빨간색 선으로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지상 고정 간섭원이 송신을 할 때, 무인기가 수신을 할 때 시간에 따른 수신 전력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SIR, 그리고 신호대 간섭비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본 수신 전력이 낮게 나오는 그 구간에서 이제 동일하게 SIR 값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간섭원의 신호의 수신 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 SIR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섭원이 없는 경우에 지상국과 무인기의 송수신 상황에서 캐패시티 그리고 스루풋 BER을 그래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캐패시티 값인데 이제 두 가지 수신기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실선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부 구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구간은 앞에서 확인한 수신 전력이 불안정한 구간과 일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스루풋 그래프는 캐패시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이제 통신 프로토콜 대역폭과 같은 이제 실제 환경을 고려한 지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값 자체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BR 그래프인데 이제 전 구간에서 거의 0에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수신 전력이 불안정한 지점에서의 오류율이 이렇게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간섭원이 재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통신 지표 결과들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값들과는 한눈에 봐도 차이가 명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캐패시티 스루풋 결과를 보면은 간섭원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값이 매우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BER 역시 오류율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크게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간섭원이 무인기를 추적하며 계속 재밍을 할 때 이제 무인기와 지상국가의 통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투 임무 환경 통신 분석에 대해서 전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플랫폼 이동 설정을 정의하고 통신 성능 지표, 이제 캐패시티, 스루풋, BL과 같은 통신 성능 지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정 환경, 그리고 전자기정 상황에서의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성능이 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보 다운로드 시 유료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형 정보는 이제 국토정보지리원이나 V월드 같은 이제 국가기관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지형 정보를 이제 처리하거나 어떻게 수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오픈 소스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그 제모가 항공기를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제 제모 그 이동 플랫폼 세부 설정에서 이제 제모의 이런 자세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을 이제 테이블 값으로 넣을 수 있고, 그 테이블 값들을 이제 그 항공기, 무인기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자세를 롤 피치 야후 값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움직이는 플랫폼은 몇 개까지 동시에 설정 가능한가요? 움직이는 플랫폼은 개수에 상관없이 동시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재밍을 추적형이 아닌 특정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하려면 어떤 설정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밍을 추적하면서 하는 게 아니면은 이제 고정된 위치로 그 제머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 그럼 따로 그 모빌리티 플랫폼, 시간 기반 이동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광범위하게 제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하려면은 그 안테나의
제모에 탑재된 안테나가 이제 또 좀 빈폭이 넓은 안테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